안녕하십니까. 유익 아카데미 2020 유정보처리기사 필기 제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2장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부분은 이제 시험이 바뀌면서 작년에 있던 운영체제라든가 또는 정보통신 파트 과목에 대한 요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체제와 또한 정보통신 내용 중에서 정보 시스템 구축에 꼭 필요한 부분들,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해 놓은 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운영 체제와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초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운영체제. 자, 일단 컴퓨터의 구성도를 한번 보시죠. 구성도를 보시면 맨 밑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죠. 예,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위에 이제 운영체제가 올라갑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있고요. 뭐 이제 운영체제가 있는데 요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운영체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운영체제 안에는 이제 운영체제의 기본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어, 구현하고 있는 또 처리 핵심적인 기능을 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커널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예, 뒤에 이제 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커널이 이제 운영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뭐 프로세스 처리라든가 또는 스케줄링이라든가 또는 기억장치 관리라든가 또는 그 하드웨어를 관리한 보조기억장치 하드웨어를 관리한다든가 CPU에 대한 뭐 프로세싱, 스케줄링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핵심 중요한 운영체제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설치되고요. 동작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 일단 운영체제가 필요한 어떤 중요한 역할, 중요한 기능,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리 능력이라는 것은 스루풋이라고 그러는데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 그 다음에 반환 시간, 처리 능력, 반환 시간. 그래서 시스템에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 신뢰도,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 그래서 이게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이 네 가지가 이제 운영 체제가 어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퍼포먼스, 능력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예.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기능, 주요 기능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기능들이 주로 이제 커널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중앙 처리 장치, 그 다음에 기억 장치, 뭐 주기억 장치나 보조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파일 정보 등의 자원을 관리합니다. 예, 자원 관리가 이제 또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케줄링.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어떤 자원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다음 편리한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시스템의 각종 하드웨어 네트워크 관리 제어를 하는 기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오류 검사 복구. 이게 이제 주요한 운영체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원 관리, 스케줄링 기능 제공,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제공, 뭐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또는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스 이런 다양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고 하드웨어 네트워크 관리 제어, 그 다음에 시스템의 오류 검사, 복구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주요 자원 관리, 그러니까 자원 관리가 또 중요한 이제 운영체제 기능이 중에 하나인데 프로세스 관리가 있고요. 기억장치 관리가 있고 주변장치 관리가 있고 파일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 그다음에 동기화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고요. 프로세스 생성 제거, 시작과 정지, 메시지 전달 이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는 프로세스에게 메모리 할당이나 회수 관리, 그래서 프로세스가 처리될 수 있게 CPU에다가 할당을 한다든가 또는 메모리 할당을 한다든가 뭐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장치의 스케줄링,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파일의 생성, 삭제, 변경 유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운영체제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PC용 클라이언트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윈도우, 맥OS, MS-DOS. 그 다음에 유닉스하고 리눅스는 이제 서버 그 이제 PC 컴퓨터에다 설치하는 OS죠. 자, 윈도우는 잘 아시다시피 많이들 쓰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운영체제고 인터페이스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우리가 이제 아이콘이나 또는 윈도우즈라든가 이런 그래픽으로 구성된 화면에서 또는 파일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또한 도구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맥OS는 애플사가 유닉스 기반으로 해서 만든 운영체제입니다. 마찬가지로 GUI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S-DOS는 이제 윈도우즈 이전에 사용되던 운영체제이고요.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보통 키보드에 텍스트로 명령어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유닉스는 이제 AT&T 벨 연구소, MIT, 제네럴 일렉트릭에서 공동 개발한 운영체제입니다. 과거에는 연구 목적이라든가 주로 이제 연구 목적 또는 학교에서 쓰던 이제 서버용 운영 체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업적으로도 많이 쓰이죠. 서버급 운영 체제는 대부분 유닉스라고 보시면 돼요. HP라든가 또는 IBM이라든가 이런 대형 서버 장비들은 다 유닉스 운영 체제를 사용합니다. 리눅스는 이제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개인이 만든 거죠. 유닉스와 호환이 되는 유닉스 호환 커널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픈 소스로 이제 개발한 거죠. 이것도 요 유닉스하고 리눅스는 다 CLI예요. 커맨드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쉘 스크립트, 쉘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이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OS를 사용하는 명령어, 집합 이렇게 볼 수 있죠. 쉘이라는 게 쉘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제 유닉스는 이제 1990년대 AT&T 벨 연구소, MIT, 제네럴 일렉트릭사가 공동 개발한 운영체입니다. 자, 시분할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대화식 운영체제고요. 대화식 운영체제의 시분할 시스템. 요거는 뭐냐면 이게 스탠드얼론, 이게 단일 컴퓨터 동작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단말기들이 이렇게 연결된 형태, 단말기들이 연결돼서 서비스를 하는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대답을 해주고
하는 식의 대화식 운영체제, 이런 형태로 된 서버 제공을 위한 네트워킹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유닉스 이전에도 OS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최초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하드웨어와 이렇게 분리돼서 설치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게 유닉스고요. 그전에는 대부분 이제 그 하드웨어 대형 서버나 이런 컴퓨터의 스탠드얼론으로 자체적으로 거기 안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종속적인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단일 운영 체제로 사용했던 거고, 유닉스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서버 하드웨어와 독립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그런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언어로 작성이 돼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프로세스 간의 호환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을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멀티 유저와 멀티 태스킹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윈도우에서 쓰고 있는 보통 그 파일 구조, 뭐 C 드라이브 밑에 무슨 폴더를 놓고 그 폴더 밑에 또 다른 폴더들을 쭉 이렇게 트리 구조로 만드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유닉스에서 본따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네트워킹 기능을 함으로써 통신망 관리용 운영체제 적합하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다 통신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서버와 클라이언트도. 그래서 사용자와 유틸리티 프로그램, 유닉스의 시스템의 구조를 보면 사용자하고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쉘이 이제 운영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아래에 이제 쉘이라고 해서 이 유틸리티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 해주는 그런 명령어 집합이죠. 그 다음에 커널이 이제 있고 하드웨어와 커널이 이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운영체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커널은 이제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커널이라는 용어는 사실 이제 유닉스에서만 이제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커널이 뭐 이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부팅 시에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는 후 상주하여 실행된다. 자, 여러분이 가장 이거 하드 컴퓨터에서 기본적인 컨셉인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본체 안에는 CPU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존재합니까? CPU,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보조 기억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이렇게 장치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조 기억 장치가 우리 하드디스크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항상 실행시킨다고 했을 때는 더블 클릭하고 실행시킬 때는 그 프로세스가 이 메모리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항상 메모리에 적재된 상태에서 CPU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메모리에 거쳤다가 여기에 보관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PU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커널이라는 것도 운영체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에 설치되어 있다가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널이 기본적으로 메인 메모리에 부팅할 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항상 이 커널은 주기억 장치에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은 계속 상주하면서 종료시키지 못하게 해서 상주하면서 이 OS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보호,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담당을 해주죠. 쉘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요. 쉘은 이제 사용자 명령어를 인식해주는 프로그램을 인식해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어 집합 또는 명령어를 해석해주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도스의 커맨드 커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합니다. 예. 그 사용자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명령을 입력하고 그 명령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OS의 어떤 특정 기능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자가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OS를 동작시키는 거죠. 주기억 장치에 상주하지 않고 명령어가 포함된 파일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서 교체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쉘은 이 메모리에 안 올라가고 하드웨어 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존재합니다. 파이프라인 기능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입출력 방향 변경 기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뭐 A라는 기능, B라는 기능 등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A 조건, B 조건에 맞는 것들을 교집합으로 실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A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 수행할 때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파이프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어떤 기능을 넣어서 여기에 이렇게 단절시키는 거죠. 이렇게 파이프라인에서 여기에 어떤 특정 기능을 놓고 여기다 특정 기능을 넣어서 이게 거쳐가면서 어떤 필터링을 해주는 거죠. 필터링.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에는 뭐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뭐 염소를 넣고 정수 기능 하듯이 그다음에 여기는 뭐 어떤 다른 또 무슨 미네랄을 넣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시를 든다 그러면 어떤 명령어가 그렇게 귀한 필터 기능을 넣어서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파이프라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이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에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이제 프로세스는 시스템 호출에 의해서 커널 기능을 사용하는데 뭐 시그널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소켓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건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주 핵심적인 그 유닉스에 대한 아주 엑기스만 딱 정리한 거기 때문에 잠깐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멈춰 정지하셨다가 쭉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억장치 관리 계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장치 계층 구조라고 하는데 전년도 19년도 이전 시험에서는 컴퓨터 구조에 대한 시험이 있었죠. 과목이 따로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없어져서 이제 요 파트에서만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건 아셔야죠.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서. 기억장치는 여러 가지 기억장치가 있는데 보조 기억장치, 주기억장치, 캐시 기억장치, 레지스터 이렇게 있어요. 캐시 기억장치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요거는 CPU와 같이 어떻게 보면 묶여져 있는 그런 그 기억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지스터는 사실 CPU와 같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캐시 기억장치는 이제 주기억장치와 그 사이에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CPU에 큰 패킹돼 있어요. 이렇게 패킹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요 정도는 아셔야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접근 속도, 속도당 비트당 가격은 이제 이제 보조 기억 장치가 더 싸요. 그리고 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더 집적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도 빠르고 아주 그 CPU와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도도 높아야 되고 그래서 그 기술이 고도화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싸고요. 보조 기억 장치로 갈수록 가격은 싸집니다. 그 다음에 접근 시간
기억 용량. 그러니까 기억 용량이 증가, 접근 시간, 그다음에 기억 용량이 커지는 거는 보조 기억 장치가 더 크죠. 레지스터는 기억 장소가 작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근 시간은 이제 당연히 이제 보조 기억 장치가 더 이제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레지스터는 감소되고요. 자, 기억 장치 관리 전략을 볼게요. 요거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반입이라고 하는데 패치라고 하는데 이제 그 보조 기억 장치에 보관 중인 프로그램, 이제 기본적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다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여기 있던 것이 언제 주기억 장치로 적재할 건지, 요거를 이제 항상 실행시킬 때는 메인 메모리로 주기억 장치로 적재를 해야죠. 예, 로딩을 하는 거죠. 로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PU로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패치한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주기억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이제 이렇게 실행시키는 거, 실행시키는 데서 데이터를 적재하는 거를 패치라고 하는데 그 하는 전략 중에 이제 요구 반입,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이제 특정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참조를 요구할 때, 그래서 필요할 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때 보조기억 장치에서 가져오는 방식은 요구 반입이고요. 예상 반입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조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미리 예상해서 적재하는 방법이 예상 반입입니다. 용어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치, 플레이스먼트 전략이라는 것은 새로 반입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그렇죠. 여기 패치한 때 패치는 이제 언제 배치할 것이냐라는 전략에 대한 내용인 거고, 앞에 거는 여기 배치 전략이라는 것은 패치를 하는데 그 패치할 때 어디 위치에다가 어디 위치? 그러니까 메인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메인 메모리의 공간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여기에 어느 위치에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것이 메모리 공간의 활용도나 또는 다시 그 메모리를 다시 있는 데이터를 교체할 때나 이런 효율성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 적합이 있어요. 최초 적합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빈 영역 중에 첫 번째 분할 영역에다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비어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돼 있다고 보면 여기가 비어 있는데 여기는 사용 중이고 여긴 또 비어 있고 뭐 이렇다 그러면 최초 적합은 그냥 무조건 맨 첫 번째에다가 넣는 거죠. 공간이 예를 들어서 넉넉하다 그러면 최적 적합이라는 것은 단편화 가장 작게 남기는 분할 영역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공간이 이제 이래서 넉넉하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인데 지금 우리가 탑재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50이면 돼요. 그러면 여기 100은 너무 공간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의 공간이 여기서 50이에요. 그러면 딱 최적이니까 여기다가 두 번째다 넣는 거죠. 이게 베스트 핏이고요. 최악 적합이라는 것은 단편화가 가장 많이 남기는 분할 영역에 배치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100, 여기 100에다가 이제 50을 넣으면 50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악 적합도 여기다가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순서하고 최초 하는 거하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120이 있어요. 50만 넣으면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는 최악 적합이죠. 왜 최악 적합도 하냐면 여기 이제 50을 넣으면 얼마가 남아요? 70이 남죠. 그러면 70만큼의 공간이 넉넉하게 남기 때문에 또 이런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단편화는 이제 데이터를 할당하는 생기는데 빈 기억 공간을 말하는 거고, 예, 아까 120에다가 50만큼의 데이터를 넣으면 70이 남아요. 그러면 이게 단편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예. 프래그먼테이션 하는 거라고. 예, 단편화하는 거. 그 다음에 교체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주기억 장치의 모든 영역이 이미 사용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배치하려고 할 때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영역 중에 어느 영역을 교체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얘 다 쓰고 있어요. 다 찼어.
다 찼는데 어떤 거를 빼고 새로운 것을 넣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교체하는 방법, 뭐 P4라든가 OPT라든가 LRU라든가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네. 다음 장에 보시면 전략을 또 나오니까요. 자, 가상기억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건데요. 용량이 작은 주기억장치를 마치 큰 용량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최근에는 이런 게 이제 뭐 대형 서버급이나 이런 데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요즘은 사실 이제 그 메인 메모리도 용량이 엄청 커져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기법을 쓰기는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메모리는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용량은 작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격이 비싸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디스크가 용량이 크고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량, 이 공간에다가 일부 부분을 데이터를 보관하는 보조기억 장치가 아니라 메인 메모리의 연장선상인 것처럼 가상으로 이제 버추얼 메모리로 쓰는 거죠. 이렇게 쓸 때에 이 페이징 기법이라는 것이 있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페이징 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 페이지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에 있는 공간을 여기 이제 버추얼 메모리로 사용을 할 때에 이 데이터를 서로 이렇게 어쨌든 이게 가상이기 때문에 여기 있던 것들을 결국에는 물리적인 메인 메모리로 패치를 해야 돼요. 가상으로 쓰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상 기억 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의 영역을 동일한 크기로 나눠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을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버추얼 메모리에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공간과 여기 공간을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연결을 해 놓을 거냐 아니면 동일한 사이즈가 아니라 다양한 크기로 이제 논리적인 크기로 해서 나눈 다음에 적재를 할 거냐 이렇게 동일한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매칭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페이징 기법이고요. 그냥 이 프로그램의 가상기억 장치 보험의 프로그램의 다양한 크기가 동일하지 않아요.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메인 메모리에다가 논리적인 단위로 나눠서 주기억 장치에 그냥 올리는 거예요. 사이즈에 관계없이. 그러면 이 페이징 기법은 페이지라는 것을 이렇게 특정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나눠서 동일한 예를 들어서 10이라 그러면 10, 10, 10 이렇게 동일하게 나눠서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10, 여기도 10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징이라는 것은 이제 그 페이지 단위라는 것이 뭐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크기로 나눈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자, 그럼 페이징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면 우리 책이죠, 책을 보시면 이제 페이지가 다 동일한 사이즈의 페이지로 이렇게 규격화돼서 여러 장으로 쪼개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책을 상상해 주시면 그 내부 단편화가 발생됩니다. 이거 단편화는 뒤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이게 페이지를 이렇게 동일하게 다 나누니까 동일하게 나눠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여기 만약에 이 동일하게 나눈 공간 안에 데이터를 넣을 때 그 데이터가 이 공간만큼 공간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간이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간을 다 똑같이 쪼개놨는데 10 쪼개는데 거기 안에 이제 2가 들어가는 경우 있으면 8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에가 내부 이 10 안에가 단편화됐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주소 변환을 위해서 페이지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 맵 테이블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 위치 정보를 주소 변환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매핑을 해줘야 되겠어. 페이지 맵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증가나 처리 속도 감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페이지는 이제 페이지 프로그램은 일정 크기로 나눈 것이고 페이지 프레임은
페이지 크기로 일정하게 나눠진 주기억장치 단위다. 그러니까 여기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은 페이지, 가상기억장치에 있는 건 페이지.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매핑해서 여기다 매핑되는 부분은 페이지 프레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메인 메모리 쪽의 부분은 여기는 버추얼 메모리. 그다음에 세그먼테이션은 다양한 크기로 그냥 논리적인 단위로 이제 적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이즈로 매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10인, 뭐 50인 거 따로따로 이렇게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어떤 특정 메모리 사이즈별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10을 넣던가 50을 넣던가 막 그러면 여기 공간이 뭐 어떤 경우에 막 바깥쪽에 이렇게 넉넉하게 남을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는 거죠. 특정한 내부 안에서 단편화가 아니라 이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 외부적인 단편화가 됐죠. 기억 공간이 전략될 수 있어요. 왜 전략되죠? 예를 들어서 이 10인 경우, 50인 경우가 이렇게 들어가면 딱 60에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10, 뭐 그래서 50, 50, 50 이렇게 나눴으면 50 안에 40, 50 안에 사이즈 것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오버되면 50으로 쪼갠 다음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간을 넉넉 여기처럼 이제 페이지처럼 남지를 않아요. 딱딱 10, 50 이렇게 딱딱 채워서 이렇게 공간을 전략할 수가 있고 세그먼트 맵 테이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필요하고요. 매핑 테이블이 필요한 거죠. 기억장치 보호키가 있어야 되고 매핑이라는 것은 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페이지를 옮겨 놓을 때 주소를 조정해 주는 거. 네, 이런 거에 매핑이라고 합니다. 이거 당연히 이제 여기 가상 주소하고 여기 주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핑 해주는 거. 거기에 주소를 조정해 주는 거. 요거에 이제 매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상기억 장치 기타 관리 사항이 있는데요. 요게 페이지 크기와 비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페이지라는 것이 이렇게 특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뭐 50, 50, 50 단위로 다 똑같이 이렇게 쪼갠다고 했으면 그 여기서 이제 페이지 단편화가 페이지 크기를 50으로 할 건지 뭐 100으로 할 건지 10으로 작게 할 건지 크게 할 건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하는 경우는 이게 이 쪼개는 단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50이 아니라 이걸 뭐 20, 그래서 20, 20, 20 이렇게 쪼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페이지 단편화가 감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작은 거를 여기 20에 딱 적절하게 딱 쪼개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단편화가 사실은 감소가 됩니다. 내부 단편화가. 왜 이렇게 남는 공간이 적어지니까 작게 자르면. 그리고 효율적인 워키스ፔ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컬리티가 더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장치 효율 증가됩니다. 왜? 로컬리티라는 건 옆에 이제 나와 있는데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공간에 주기억장치 참조할 때 일부 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인 메모리에 특정 부분만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공간을 작게 쓰면은 여기에 자주 예를 들어서 특정 그 페이지만 계속 집중적으로 참조하게 되면 기억장치 여기 작은 공간으로 쪼개진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기억장치가 아무래도 이제 효율성이 증가가 되겠죠. 로컬리티 이렇게 지역성을 감안한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참조하는 부분이 작은 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자주 참조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넉넉하게 해놓으면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참조할 때 되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기억장치를. 그 다음 페이지맵 테이블 크기가 커지고 그 대신 이제 여기까지는 장점인 거고 여기는 단점이죠. 왜? 단점이죠. 페이지맵 테이블 이렇게 작게 쪼개면 당연히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의 사이즈인데 20으로 쪼개면 몇 개의 테이블 이게 개수 쪼갤 수 있어요? 100이면 5개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50으로 쪼개면 두 개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맵 테이블이라는 거는 그 페이지 매핑하는 그
페이지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주소가 이제 작게 쪼개면 주소가 당연히 많아지죠. 그리고 매핑 속도가 이제 늦어져요. 왜냐하면 여러 개 중에서 찾아가지고 매핑 시켜야 되니까. 디스크 접근 횟수가 증가됩니다. 당연히 입출력 시간도 증가돼요. 왜냐하면 이 작게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게 작은 사이즈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지고 또 많아진 만큼 또 액세스하는 것도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다음 페이지가 크기가 큰 경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인데 50으로 뚝 잘랐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크기가 커지니까 매픽 속도는 빨라집니다. 당연히 여기 크게 큼직큼직하게 두 번만 액세스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덩어리에. 그 다음에 디스크 접근 횟수가 감소되죠. 당연히 크게 큰 덩어리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요건 장점이고 요건 단점이죠. 페이지 단편화가 증가되죠. 예를 들어서 50인데 20, 30짜리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 20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 단편화가 생성된단 말이죠. 불필요한 내용까지도 주기억 장치에 적게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로컬리티라는 거는 이제 주기억 장치에 참조할 때 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성질을 말한다. 뭐 스래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워킹셋 이론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워킹셋은 프로세스가 일정 기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주 참조하는 게 요 부분이 자주 참조하는 부분이다 했을 때 요게 이제 페이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면 요 부분을 워킹셋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역성이라는 거는 이제 자주 참조하는 부분, 그 파트를 지역이라고 지역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스래싱 방지를 하기 위해서 워킹셋 이것을 한다 그러는데 스래싱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되는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지 교체를 하는 게 빈번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시간보다 이게 자주 참조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간 동안에 자주 참조를 하다 보면은 참조하는 지역 했던 것에 참조했다가 또다시 그 부분에다가 다른 데이터를 거기다 넣었다가 또다시 또 교체하고 또 그러니까 여기 뭐 주기억 보조기억 장치가 있고 메인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 자주 참조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맨 처음에 가져왔다가 여기 지금 현재는 사용이 안 되는데 이게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지만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다른 걸로 덮어 썼다가 또 다시 얘를 없으니까 다시 또 보조기억 장치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다시 페이지 교체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이제 스레싱이라고 하는데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이제 자주 참조되는 부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워킹셋을 만들면 이제 이 부분은 교체가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레싱이 없어지겠죠. 시간 구역성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하나의 페이지를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단위로 해서 구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로컬리티가. 그러니까 특정 시간 동안에는 거기를 계속 참조하는 특정 구역을, 그래서 뭐 루프라든가 스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간 구역성은 말 그대로 이제 특정 일정 위치 부분이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배열 순회라든가 순차적 코드 실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싱을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은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요. 그다음 워킹셋을 유지하고 인계치를 예상해 운영합니다. 내용은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여기 뭐 시험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는 이제 빈번하게 교체가 방지되도록 다양한 다중 프로그램 개수를 좀 줄여주는 거죠. 여러 개를 두면은 막 여러 개 다중 프로그램이 막 데이터를 막 넣었다 뺐다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 워킹셋을 유지해서 잠수 참조하는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인계치를 예상해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인계치라는 것은 뭐 그래서 특정 그 프로세스가 계속 종료된 그
그 특정 기간 임계치라는 게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어떤 타임을 주는 건데 그 타임에서 그거를 이제 예상해서 이렇게 교체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임계치를 잘 조정해 주는 거죠. 페이지 부재 빈도 방식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프로세스 실행 시에 참조할 페이지에 주기억 장치에 없는 경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레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부재 빈도나 이런 거를 참조해서 우리가 스레싱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각각의 그 교체 방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OPT는 Optimal Replacement 최적 교체라고 해서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적 교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기법이 되게 난이도가 높은 고도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예상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겠죠? 보통의 기법은 FI, F5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가장 오래 있던 거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들어온 게 2예요. 그 다음에 3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참조하니까 얘는 있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1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비어있으니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5가 들어왔는데 5는 맨 처음에 들어왔던 거가 가장 오래 있었잖아요. 2가 제일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왔던 2를 제거하고 2 자리에다가 5로 교체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가 들어오면 세 번째 두 번째 3이라는 값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페이지 폴트라든가 이제 스래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2가 여기 이미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있었는데 다시 여기 한 칸 하나 지나서 2가 들어왔는데 이미 2가 있었는데 얘를 활용하면 되는데 5가 들어온 엎어쳐 버리는 바람에 다시 2를 뒤에다가 3을 교체해 버리는 나중에 또 3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또 다시 새로 넣어야 되는 그런 페이지 교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부재 발생이 되게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FIFO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LRU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선된 거죠.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거, 나중 들어온 거 이거 따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2가 들어왔고 3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1에 들어왔는데 이제 5가 들어올 때 위에서는 FIFO에서는 2를 제거하고 5를 넣었잖아요. 근데 2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그러니까 2가 계속 사용했던 거죠.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가장 오래 사용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3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5를 3 대신 교체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2가 또 들어와서 찾으려고 그러면 페이지 교체하지 않고 그냥 2를 쓰면 되는 거야. 2를 참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냥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3을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3을 쓰려고 그러면 3이 이제 5 때문에 지워졌기 때문에 3을 추가하죠. 그러면 위에 FIFO보다는 이런 상태 이렇게 참조 페이지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횟수가 한 번 더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페이지 교체를. 페이지 부재가 덜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최적은 아니고요. 위에 OPT가 사실은 최적이고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게 리스트 프리퀀틀리 유즈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 뭐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사용 빈도가 여기서 2번 한 번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또 사용했고 그죠?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한 번 썼고 여기 2는 두 번 참조했고 1 들어왔고 그 다음에 5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5를 교체할 때는 여기서 이제 가장 사용 빈도가 적은 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빈도가 있는 게 3, 그 다음에 사용 빈도가 적은 게 1, 그 다음에 5도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사용한 거니까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3이라고 볼 수 있죠. 3이 가장 그동안에 사용 빈도가 적었으니까 3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Non-used list는 뭐 LRU하고 비슷한데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할 때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 그래서 00, 01, 10, 11 해가지고 교체 순서를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교체 순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SCR은 이제 뭐 세컨드 찬스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서 2차 기회 교체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주격 정치에 있던 페이지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페이지의 교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있었지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있으면 걔를 방지하기 위해서 FIFO의 기법을 단점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라는 것은 CPU에서 처리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업 태스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중인 그런 어떤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CPU에서 처리되고 있는 그 상태, 실행되고 있는 상태의 어떤 작업,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 CPU에서 동작하고 있는 작업, 요게 이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CB를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PCB 정보는 아래 이제 여러 가지 정보, PCB라는 것이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거, 이게 프로세스예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는 한 프로그램 여러 개의 작은 프로그램을 분할할 수 있고요. 분할된 거고 프로시저는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입니다. PCB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라든가 포인터라든가 고유 식별자라든가 스케줄링 우선순위라든가 레지스트 정보라든가 이런 입출력 상태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프로세스인 거죠. 스레드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멀티 프로세싱이라든가 다중 프로그래밍 속에서 쓰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떤 동기화된 프로세스 내에서의 어떤 또 세분화된 어떤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내에서의 작업 단위, 또 세부적인 작업 단위.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프로세스 내에서 또 다른 CPU를 또 이렇게 동기화해서 이렇게 CPU의 자원을 여러 개의 자원을 할당해서 차지하고 실행하고 있는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PU 자원이 있는데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안에 또 스레드가 여러 개로 쪼개져서 이렇게 자원을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쪼개서. 그래서 한 프로세스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동작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단위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의 스레드가 있는 거고 다중 스레드는 이제 멀티 스레드는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있는 거죠. 스레드의 분류에는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가 있고 커널 수준의 스레드가 있어요.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는 이제 사용자가 만든 라이브러리로서 스레드 운영이 되는 거고 속도는 빠르지만 구현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제 개발자가 개발하는 스레드를 말하는 거고 커널 수준의 스레드는 운영체제의 커널에 의해서 스레드가 운영되는 거예요. 구현은 쉽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자, 프로세스 상태 전이 이런 거는 이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프로세스가 그 이제 메인 메모리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메인 메모리가 여기서 존재하던 것이 이렇게 여기 CPU에서 동작을 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출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가 작업을 시스템에 제출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시키려고 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동작을 취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출을 하고 접수를 하면 제출된 작업이 스풀 공간의 디스크 할당 위치에 저장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잡 스케줄러에 의해서 준비된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디스패치를 통해서 상태 정의를 통해서 실행으로 가게 돼요. 디스패치는 준비 상태에 있는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거 CPU죠. 프로세서를 할당받아서 실행되는 전이되는 상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 상태라는 거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큐에서 기다립니다. 준비 상태 큐에서 잡 스케줄러에서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 상태 큐에서 프로세스가 이제 할당받아서 실행되는 상태고요. 프로세스가 할당 시간이 종료되면 프로세스는 준비 상태로 전이됩니다. 다시 돌아가고요. 시간이 이제 어떤 CPU라는 걸 계속 쓸 수는 없고요. CPU라는 걸 타임 슬라이싱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프로세스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초과돼서 다시 준비 상태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디스패치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입출력 처리가 이제 입출력 상태가 발생되면 대기로 가게 돼요. 그래서 대기 상태로 전이가 되고 대기나 보류 블럭 이렇게 쓰는데 이런 거는 입출력 처리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어떤 프로세스는 대기 상태로 가고 그 대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입출력이 종료가 되면 웨이크업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는 이제 이 프로세스가 다 끝난 거죠. 실행이 다 끝나고 프로세스 할당이 이제 해제된 상태죠. 그래서 웨이크업은 입출력 작업이 완료되어서 프로세스가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출력 때문에 I/O 때문에 이제 실행하던 프로세스가 대기로 갔다가 다시 이제 입출력이 끝나면 준비로 갔다가 준비해서 다시 디스패치돼서 실행으로 가겠죠. 스플링이라는 것은 이제 입출력 장치의 공유 및 상대적으로 느린 입출력 장치 처리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입출력이라는 그 동작이 여기 이제 디스크에다가 보관됐다가 실행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메모리에서 모든 것이 실행돼야 되는 건데 입출력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입출력 장치로 데이터가 오고 가야 되는 건데 메인 메모리에서 입출력 장치로 가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에다가 보관했다가 디스크에 저장했다가 스플링했다가 한꺼번에 이제 입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까 여기에서 보면 잡 스케줄링이 있었죠. 잡 스케줄러 이거 있어가지고 프로세스가 생성되어 실행될 때 필요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해당 프로세스에게 할당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메모리에 있던 거를 준비 상태에서 여기서 보면은 접수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이동시킬 때 여러 자원을 해당 프로세스가 할당될 수 있게 하는 스케줄링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원이 하나가 있는데 프로세스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2, 3 이렇게 있을 때 요 자원을 이렇게 요 자원을 쓰게 한다든가 이 자원을 프로세스가 동작하게 하는 거를 뭐 순서를 정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교체하고 하는 일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1번이 썼다가 다시 2번이 쓰게 해주고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프로세스 교환, 이게 영어로 쓰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이 컨텍스트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CPU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와 CPU에 할당되는 과정을 발생되는 교체가 되는 거, 교환이 되는 게 문맥 교환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CPU를 할당하기 위해 현재 CPU가 할당된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새로운 프로세스 상태가 설정된 다음에 CPU 할당되고 실행되는 작업을 말하는 거죠. 스케줄링을 하는 목적은 이제 공정성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프로세스의 자원을 공정하게 할당하는 거, 그다음에 처리율을 증가시키고 CPU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너무 한 프로세스가 너무 CPU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선순위 제도, 그다음에 오버헤드 최소화, 그다음 응답 시간의 최소화. 그러니까 여러
프로세스가 멀티 프로세싱을 하거나 프로그래밍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다 동작할 때 서로 자원들을 이게 교환하면서 스케줄링 해가면서 자원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 시간의 최소화라든가 반환 시간의 최소화, 대기 시간의 최소화,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자원 사용, 그 다음에 무한 연기 회피. 그래서 이제 무한 루프가 돈다든가 어떤 자원을 프로세싱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그러는데 기존 프로세스 때문에 동작을 못하고 무한 대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기법에는 강제 종료 기준으로 보면은 비선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이미 할당되어 있는 경우에 강제로 뺏을 수 없도록 빼앗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스케줄링 기법이에요. 그래서 모두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를 공정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응답 시간 예측이 용이하고 일괄 처리 방식에 적합해요. 그래서 이미 할당된 CPU를 강제로 이제 빼앗을 수 없게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의 요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이 예측이 가능하죠. 이제 언제까지 얘가 하는 건지 이미 알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 처리할 때 써요. 이게 멀티 프로세싱이나 이렇게 대화식으로 할 때 쓰는 방식은 아니고, 이게 비선점이라는 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10분을 쓰고 그 다음에 PS2가 20분을 쓰고 이렇다 그러면 얘 10분 끝나면 그 다음에 20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일괄 처리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이걸 멀티로 사용하는 이렇게 시분할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FCFS 이렇게 순차적으로 first come first service 이렇게 해서 먼저 들어온 거가 먼저 쓰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는 거, SJF 이런 방식, 우선순위, HRN, 기한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선점 방식이에요. 선점 방식은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를 어떤 특정한 시간대로 쪼개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할당된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빼앗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점 프로세싱은 라운드 로빈이라고 해서 특정 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게 한다든가 SRT라든가 선점 우선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단계 피드백 큐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렇게 병행해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운영체제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마치고 수업을 종료하고 다음 또 네트워크 부분은 다음 나눠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